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유대인 돈 버는 법, 유대인 자녀교육 등등에 관해서 대담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대인을 접촉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참 말이 많다. 그냥 옆에 가면 시끄럽고 말이 많고 되게 깍쟁이, 쉽게 말하면 좀 수준 놓고 돈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놓고.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을 뭐 자선은 한다 그러지만은 지네들끼리만 아는 것이. 그러니까 배타적인 것이죠.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컨택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 제가 이제 무역업계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신뢰, 신용을 중시합니다. 계약의 민족이 되다 보니까 계약에 철저해야죠.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계약을 지킬 정도로 그게 하느님과의 계약이든 상도의 계약이든 계약만큼은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말로 하는 계약도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던데 꼭 서류로 한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기업인들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계약이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계약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문구나 이걸 아주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즈니스의 시작이고 사업의 시작이니까는 그거를 좋은 관계가 좋은 거다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비교적 유대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갑지는 않습니까? 물론 차가운 요소도 있지만은 일단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웬만해서는 상대방을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대인들하고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건 오래 가요.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른 장난을 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가면서 커집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한번 믿으면 어디서 그보다 싼 가격 오퍼가 들어와도 그러한 것 때문에 쉽게 상대방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이 그거보다 좀 더 비싸게 팔 곳이나 다른 거를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아주 단결이 잘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상대할 적에는 그 사람 하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같이 상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뭐 이쪽보다 더 싸게 한다거나 더 비싼 데를 찾아서 어떻게 좀 수출선을 바꿔보려다가 오히려 그 놓쳐본 정도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강점입니다. 네. 상당히 그거는 믿을 만한. 중국 상인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중국도 사실은 그 단결력이 굉장히 강한 그 화상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그 처음 들어온 멤버들한테 이제 창업 자금도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상도일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짜장면 집을 내더라도 500m 거리 내에서 서로 안 내고 하는 그런 룰을 지키면서 같이 단결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뿌리를 깊게 박으면서 그 발전 속도가 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하고의 차이는 유대인은 그보다 훨씬 한 수 위예요. 그래서 화상보다 오히려 한 수 위에. 예, 창업을 하게 되면 망해도 3번까지는 대줘요. 그것도 무이자 대출로. 동족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3번까지 돈을 대주는 이유는 보통 장사나 기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2번은 망한답니다. 성공 확률이 2번 반쪽에, 즉 3번째 가장 높대요. 그래서 2번의 실패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3번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해줘요. 게다가 그들은 누구를 도와줄 적에 도와주는 8개의 단계가 있는데 도와주긴 하되 체면 치레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도와주는 게 이제 가장 하치려면 중치는 도와주면서 누가 도와줬는지 티내지 않고 도와주는 게 한 중간 정도 간다면 가장 최고의 단계는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때를 몰려서 도와줘서 성공시키는 게 최고의 단계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그거는 예. 그거를 그래서 헤세드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한 번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그게 자기 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도와줍니까? 근데 대부분은 유대인의 경우에 그러죠. 네.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간단한 예로 저걸 볼 수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그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 숫자가 전 유럽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지금 한 90개 정도의 유대인 벤처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데 유럽 다 해도 그게 80여 개뿐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유대인 벤처 기업자들이 워낙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들이 자국의 벤처 기업들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줍니다. 그건 도와줄 적에 투자라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 필요한 인맥,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그다음에 IPO 상장 전문가에서 자국의 동족 기업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헤세드 정신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 주변에 있다고 그러든지 외부에 가서 만나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좀 배타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사귀고 가까이 해도 좋을 사람들인지. 예, 그거는 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옛날에 뭉치지 않으면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 정신이나 단결력은 대단해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방인을 배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 여러 가지 헌금을 관리를 하는데 의식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 의료, 그다음에 결혼지참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해올 돈, 그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그 타무이 이런 걸 섹터별로 각각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 헌금 중에 이방인을 위한 그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원칙이 주재국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예비비를 모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주재국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워낙 똘똘 뭉치기 때문에 이제 배타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그들이 배타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고 단 그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 하도 그 많은 핍박과 박해와 학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유대인이 경제를 지배한다, 언론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에 있는 반유대 비방단체에서는 즉각 소송을 하면서 그 근거를 대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등 뒤에서 비수를 들이대더라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서 좀 하긴 한데 그들이 원칙적으로는 이방인들하고 단절해서 살거나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저의 오해였네요. 그 헌금도 이렇게 목적 자금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게 재미있고요. 예. 그게 제가 이전에 영화 보니까 이제 그 더스틴 호프만이 깡통을 몇 개 놔두고요. 여기는 내 월세 주려고 모아둔 돈이다 이러면서 이거는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헌금도 이렇게 목적 자금에 따라 나눠져 있으니까 그게 생활화돼서 그런가 보네요. 저는 유대인 자기의 커뮤니티만 그런 줄 알았더만은 그래도 외부의 다른 커뮤니티의 사람들도 자기한테 위해만 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든가 그럴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사기도 좋고 우리가 배울 바도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교육을 주로 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교육은 결국 자기 동족끼리도 하지만 그 이방 민족하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이 유대인들 그 대형 바이오들하고 이렇게 연계된 관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지내는 걸 많이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서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 사람들도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중동은 진짜 안 좋아하고 그럴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일까요? 유대인에 대한 사실 호불호는 극단적으로 갈리는데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을 그렇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안 당했기 때문에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한테 아주 혹독하게 당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나라들은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요소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인을 볼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시련의 시기가 비교적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전철을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은 꼭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여쭤봤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컨택도 안 되고 하니까 책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600만 명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어떤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까? 일본의 주가지수가 굉장히 치올랐을 적에 유대인들이 파생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그 주가지수가 올라갈 것, 즉 롱에 베팅하는 이런 파생 상품들을 많이 팔았어요. 반면에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숏에 베팅하는 그런 파생 상품을 많이 팔았고 그걸로 인해서 급격하게 자기들의 그 주가 지수가 급락했다는 그런 피해 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 뉴욕이니까 주로 뭐 골드만삭스 이런 곳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걸 음모론적으로 좀 생각을 일본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외환위기 했을 때도 그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한 요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1985년도쯤에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계 50대 기업 중에 33개가 일본 기업일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이 그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D램 그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하도 일본이 기세 좋게 나오고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강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거 견제를 해야겠다, 손 좀 봐야겠다고 하던 차에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반덤핑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고 있다. 저거는 정부 보조에 의한 그 덤핑이니까 저거를 국가 차원에서 좀 손을 봐달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각종 소송을 하면서 굉장히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반도체 협정을 맺고 나중에는 미국으로의 수입을 막는 정도가 아니고 일본 반도체 시장에 미국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20% 이상 가져가서 쓰게끔 할 정도로 사사건건 규제를 가하는 통에 그때 일본 반도체가 경쟁력을 잊어버린. 근데 당시 우리한테는 좀 다행인 게 우리가 반도체를 막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 미국의 컨트롤 타워 뒷면에 유대인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때 인텔이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일본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당했다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건 어마어마한 타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적으로 이런 쪽으로 좀 그런 업무론을 생각할 만도 하겠네요.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해서 뭔가 항상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1800년대 이런 때 보면은 그 아이리시하고 주이시하고 이쪽 그 갱단이 되게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이시 갱단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가 해서 혹시 유대인들도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민족성이라기보다 못 살면 가난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럽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맨해튼 저지대에 예를 들어서 단칸방에 10몇 명씩 모여 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60, 70년대 그 청계천 거기서 봉제 산업에 종사했듯이 대부분이 봉제 산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면서 남자는 3불 내지 5불 하루에 여자는 2불 내지 3불 정도 받을 때예요. 그리고 방 하나에 전체 식구들이 이제 모여
살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유대인 갱단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부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동대장을 LA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라스베가스가 탄생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친구가 유대인이죠. 예. 예. 벅신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벅시. 예. 그런 식으로 그 당시는 그 갱단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 갱단들이 그 카지노 산업이나 이런 걸 일으켜서 오늘날의 라스베가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이제 점점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또 랍비가 얘기하면 그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 갱단들을 다 순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건설적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 갱단들이 없어졌죠. 지금도 랍비의 그 영향력이 큽니까?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는 네. 랍비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 되게 그 유대인들은 이전의 전통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이네요. 랍비의 그 존경심을 그대로 갖는다는 것도 되게 오랜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 랍비는 사실은 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학자이시죠. 예.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뭐 직위나 나이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어른입니다. 랍비가 사회의 어떤 어른으로서 거의 모든 일을 조종하고 이제. 그래서 교수가 잘 대접받는 곳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이란 말도 있던데 이스라엘도 교수가 존경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학자들이 예. 존경을. 그건 좀 독특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학자를 초대하지 않는 식탁은 축복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자에 대한 그 경외심은 대단합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동안 그때 잡혀갔었죠. 근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죄 사함을 받는 거는 성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거를 바치고 해야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포로로 다 잡혀와서 보니까는 성전도 다 파괴되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만날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멘붕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지? 그리고 우리 죄 사함을 어떻게 받지?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1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유대교를 성전 종교에서 배움의 종교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해야 하나님께 한 발짝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즉 배움이 기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배움이 기도하고 똑같이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이 평생 공부하는 이유고 공부를 정말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하는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배움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배움에서 가장 앞서 나간 사람들이 학자라고 보기 때문에 학자가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고 그 학자한테 받는 영향이 곧 하나님한테 받는 영향과 거의 비중을 갖게 할 정도로 그 학자들을 존중합니다. 예. 저 유대인들이 받았던 역사적인 고난은 저는 뭐 우리나라가 받았던 고난의 뭐 수백 배, 1000배 뭐 이 정도 그 강대국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바빌로니아, 네. 뭐 이집트 뭐 다 그런 나라들인데 훨씬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들은 그러니까 성서를 기반해서 보면 애굽에 들어가서 다 민족 전체가 건설로해가 돼요. 그다음에 기원전 6세기에는 또 다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중세 이후에 보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강하고 이 대부업 같은 데 강하기 때문에 영주들이나 그 왕들이 경제적인 부흥이 필요하면 유대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그 나라 경제를 주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비난하는 여론이라 그럴까 질시하는 저게 강해지고 그러면 그 영주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추방합니다. 추방하면 그들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냐면 일단 유대인한테 빚진 자는 자동적으로 채무가 감면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재산이 사실은 영주의 재산이에요. 쫓아내면 유대인의 재산은 다 영주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경제를 붕괴시켰다가 핍박받고 추방 나오고 하는 게 사실은 중세에서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아주 그 루틴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이제 피해를 당하고 하면서 유럽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유대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거의 관습화돼 가지고 사실은 그게 계속 내려온 게 나중에 홀로코스트까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그 피해의식이 클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대로 지금 대접받고 한 거는 최근에 미국에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초창기 때는 굉장히 그 핍박받고 그랬습니다.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 자체가 잘 안 됐었어요. 이제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고 그럴까 하는 게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